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내 동생 이필옷은 직접 빨겠다며 신혼집에 쳐들어온 띠동갑 신우. 시모 제사에 놓인 사진을 본 순간 남편이 신우 뺨을 날리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썰맘의 사연을 듣다가 본인의 얘기라는 걸 깨닫고 연락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행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 채널에서 얄미운 시댁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저에게도 비슷한 과거가 있어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시댁에서도 가장 다가가기 힘든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아주 많이 재밌을 테니 처음부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서 2년제 대학에 들어가 웹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대학은 졸업하기 전까지 기술을 익혀서 곧장 취업시키는 전문대학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된 나이는 21살이 끝나갈 무렵이었답니다. 다행히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간단하고 재밌는 작업이어서 회사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또한 회사 선배들도 제가 어린 나이에 회사에 들어왔다고 다들 귀여워해 주셨고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같은 건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을 회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저희 회사의 고객인 거래처 사장님부터 해서 자매 결연을 맺은 회사의 직원들까지 두루두루 친해져서 제 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이는 IT 계열 중소기업의 대리였는데 업무 미팅을 자주 하다가 저와 눈이 맞아버렸죠. 저희는 연애하는 사실이 각자의 회사에 알려지면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아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저희 커플은 3년의 비밀 연애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가 비밀 연애를 하다 보니 집안에도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상견례 직전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네요. 어찌됐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람 인성도 좋고 직업과 외모까지 빠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주 흡족해하는 눈치셨답니다. 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남편보다 12살 많은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정을 깨끗하고 예쁘게 잘 돌보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며칠 뒤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고 누구 하나 감정 상하지 않고 무사히 그리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울러 결혼 날짜까지 금세 잡게 되었고 청첩장도 빠르게 저희 품에 도착했답니다. 한편 저희 회사 식구들은 제 청첩장을 받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그동안 비밀 연애를 했다는 것에 탄식을 자아냈답니다. 그건 남편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네요. 아무튼 저와 남편의 결혼식은 성대하고 찬란하게 치러졌고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와 남편은 둘만의 신혼생활에 젖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혼을 해보니 연애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마구 솟아나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두어 달의 시간을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꼭 맑은 날에 소나기가 초를 치듯 저희의 신혼의 재미를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12살이 많았고 저보다는 14살이 많아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각설하고 시누이가 짐가방을 들고 저희 신혼집에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인사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누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옳게, 뭘 그렇게 놀라? 시누이를 봤으면 인사도 하고 가방도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아, 네네. 그런데 형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이 짐가방은 뭐예요? 그렇게 묻자 시누이는 저에게 짐가방을 전달하고 작은 방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오늘 밤은 시누이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저희 신혼집을 찾아온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아버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돌려서 질문하자 시누이가 직진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닐 사람으로 보여?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려고. 왜? 그러면 안 되나? 걱정하지 마. 옳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온 거 아니니까. 난 내 동생 뒷바라지만 조금 해주려고 왔어. 옳게도 직장 다니니까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왔지.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저의 온 피부에 닭살이 돋는 게 느껴졌고 급속히 찾아오는 피로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찾아와 제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잠시 후 제 남편도 방에서 나와 그날 벌어진 상황을 보고 조금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이는 제 텔레파시를 못 받았는지 시누이에게 잘 왔다고 인사하고 포옹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남매의 상봉 장면을 보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곧 안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분노의 발길질을 수십 번이나 했답니다. 아무튼 시누이와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저와 남편은 방으로 돌아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베개를 들고 남편의 등을 강타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마음대로 형님을 여기서 지내게 해.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희죽거리는 거야? 자기야, 조금만 이해해줘. 누나가 나를 좀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엄마 대신이었다고 말했었잖아. 그리고 오래 있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분간이라고 했어. 게다가 누나 있으면 자기도 편할 거야. 우리 누나는 자기한테 뭐 하나 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말을 주구장창 늘어놓더니 결국 시누이의 편을 들며 저더러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일렀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시누이가 건너방에 있으니
이를 악물고 참아냈답니다. 여하튼 그날부터 신혼집에 쳐들어온 띠동갑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이튿날 저는 시누이 눈치가 보여 이른 시간에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혼자 아침상을 차리고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시누이에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네요. 그러자 시누이는 올케가 왜 죄송해?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들어가서 더 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심인지 빈말인지 헷갈려 시누이를 도와주려고 팔을 걷어붙이는데 시누이가 제 차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부터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방으로 가 도울 일이 없냐고 시누이에게 물었더니 방에 들어가서 쉬든가 출근 준비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남편 말대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려 온 건지 저에게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말라고 배려를 해주었어요. 이윽고 저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자 시누이는 먼저 밥을 먹었다며 제 남편의 셔츠가 어디 있냐고 묻더니 옷방으로 가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입을 옷과 넥타이를 직접 골라 침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누이의 선 넘는 행동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시누이는 그날부터 내 동생 이필옷은 직접 빨겠다며 손빨래를 하고 밥은 현미가 좋다며 현미밥과 건강식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누이가 언제까지 머물지도 모른 채 묵묵히 구경만 해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네요. 그렇게 불편한 시누이와 한집살이는 석 달이나 이어졌답니다. 저와 남편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를 시기였는데 시누이 때문에 조용한 밤을 지새우며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의 눈치를 봐가며 집안일과 요리를 조금씩 배워갔고 시누이의 비위를 맞춰가며 동거를 이어갔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시누이는 정확히 3개월의 시간 만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두통이 사라졌고 묵혀있는 체증이 쭉 내려갔네요.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남편이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누이는 너무 자주 봤지만 시아버지는 거의 뵙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날은 시댁에 시아버지만 계셨고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몰랐지만 제 마음이 편했답니다. 여하튼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하며 좋은 대화가 오갔어요. 시아버지는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에겐 제2의 아버지라고 느껴질 만큼 소중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바둑을 두신다며 거실로 가셨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시댁 구경을 시작했어요. 시댁의 모든 곳은 시누이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몫을 다하며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죠. 물론 제 신혼집에 쳐들어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문 건 정말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괜시리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구경하던 저는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책장 안에 꽂혀있는 책들을 구경하게 되었고 마침내
두툼한 가족 앨범이 눈에 들어와 두 손으로 꺼내어 바닥에 앉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어릴 적 사진들이 질비했고 시아버지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사진도 많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뾰루통한 사진도 곳곳에 보였고요. 그렇게 여러 장의 앨범을 넘기자 남편이 없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누이가 가운데 서 있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양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세 사람은 유난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 저는 그 사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비닐 안에 있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쓴 편지로 보이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 서재문이 열리자 저는 얼떨결에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게 되었고 남편이 그만 집으로 가자는 말에 앨범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덧붙인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윽고 남편의 차에 오른 저는 주머니에 넣은 사진과 시어머니의 편지를 생각하며 남편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이에게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적 갈등이 생겼고 잠시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은 다시 이어졌어요. 다행히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나간 이후로 다시 찾아오거나 남편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답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 같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네요.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제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제사인 만큼 시댁으로 빨리 가서 제사상 차리는 걸 많이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차를 쓰고 남편도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여전히 저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했어요. 마치 저를 남으로 생각하고 올케로 보지 않는 느낌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의 눈치를 본 시누이는 저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어 함께 제사상을 차렸네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했고 저희 네 사람은 무사히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남편은 명패에서 지방을 꺼내 저와 함께 지방지를 태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이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슬픔에 젖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더군요. 그러면서 공원의 벤치에 앉았고 남편은 라이터를 꺼내 지방지를 태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말했어요. 자기야,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어릴 적에는 엄마가 참 많이 안아주고 놀아줬었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엄마가 그리워. 엄마를 너무 안고 싶고 엄마가 나를 업어줬던 것처럼 내가 엄마를 업어주고 싶고 그래. 자기야, 시어머니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실 거야. 하늘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모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면 시어머니도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오늘만 슬퍼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당신의 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자. 그이는
제 위로의 말에 눈물샘이 터져버렸고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제품에 안겨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답니다. 저는 그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나서야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눈이 탱탱 부었는데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시어머니 제사 준비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내년에는 자기도 함께 돕겠다는 말도 남겼고요. 이윽고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서자 고성이 오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시누이였고 시아버지께 온갖 짜증을 부리며 말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제 귀에 꽂혔네요.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집에 헌신했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게다가 내가 아버지 아들집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식모살이도 해줬다고요.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형진이는 더 이상 제 손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이젠 올케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기나 하겠어요. 여하튼 지금으로선 아무도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 유산 받고 떠날게요. 그러니 당장 돈을 주세요. 그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시누이에게 시아버지는 침착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 난 내 딸과 계속해서 살고 싶어. 네가 떠나길 원치 않아서 나중에 주겠다는 거야. 혜진이 네가 애비한테 서운한 게 많다면 나에게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제발 유산 받아서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진이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알기나 하시냐고요. 그래서 떠나겠다는데 내 몫을 달랐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시누이의 말에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러기도 했고 시아버지에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기도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온갖 화를 내고 방에서 나온 시누이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는 입을 다물고 제사상을 치우려고 하더군요. 이어서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시누이를 묵묵히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지난번 시댁 식구들의 가족 앨범에서 발견했던 사진을 제사상에 말없이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시모 제사에 놓인 사진을 본 순간 이걸 왜 올케가 가지고 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의 뒷면을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사진을 뒤집었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혜진이가 걱정되어서 쉽게 눈 감지 못하겠네요. 혜진이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와 전 남편이 입양한 가여운 아이예요.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려졌는데 전 남편에게 또 버림을 당해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튼 당신과 재혼하고 내 딸 혜진이는
보지 않아도 될 눈치를 보며 자라왔어요.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그 아이는 또 버려질까봐 지레 겁을 먹고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온 마음 바쳐 희생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이 혜진이를 언제라도 내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이 나 대신 우리 혜진이를 죽는 그날까지 곁에 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그렇게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읽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사진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신우이는 다시 언성을 높이더군요. 친엄마도 아닌 게 어디서 엄마 노릇이야. 데려다 키우면 다 자식인 줄 알아?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이 아닌 이따위 편지를 남긴 거야. 신우이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도 버려져 트라우마가 커서 그런 것 같았네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신우이 뺨을 날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와 시아버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말했어요. 정신 차려. 돌아가신 엄마가 무슨 죄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누나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누구보다 누나를 사랑했다고. 누나가 버려져 여기까지 온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버지와 나는 누나에게 최선을 다해 애정을 주었어. 그런데 겨우 아버지 유산을 받고 떠나겠다는 게 누나의 진심이었어? 내 신혼집에 찾아와 내 뒷바라지를 해준 게 마지막 관용이라도 되는 거야? 그의 말과 행동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번엔 시아버지가 남편의 따귀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넌 누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네 누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나를 때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누나를 이해하지 못해.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아직까지도 우릴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겠니. 혜진아, 미안하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에게 내 유산의 절반을 주마.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말고 이 애비 곁에서 딸로 남아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신우이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남겨진 시아버지와 남편은 허공에 대고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 방으로 들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주제 넘는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화목한 모습이 찾아오길 바랬죠. 남편과 시아버지는 심란한 감정을 술로 풀려고 제사상의 정종을 따라 마시며 속을 뜨겁게 태우더군요. 몇 병의 술을 마셨는지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져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누나와 저를 편애하시면서 키웠어요? 뭐? 그럴 리가 있겠니? 오히려 네 누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주었어. 비록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네 누이는 나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인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니?
혜진이가 우릴 떠나고 싶다는데 말이야.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신우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전 아버지보다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누나를 더 사랑해요. 누나는 저에게 절친한 친구이고 엄마이며 또 다른 나와 같다고요. 만약 누나가 떠난다면 저는 많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나에게 유산을 다 주세요. 제 몫까지 전부요. 그 다음에는 제가 누나를 붙잡을게요. 제 진심을 보여서라도 누나를 곁에 두고 말겠어요. 나도 네 누이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지. 그래서 그동안 유산을 넘겨주지 않은 거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네 누이가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네 누이의 선택을 따르도록 하자. 그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은 남은 술병이 모두 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시아버지 역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 드셨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와 깊은 잠에 들게 되었고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이루고 말았답니다. 느지막이 일어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침상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걸어 나갔어요. 신우이가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인지 방에 그대로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침상을 다 차리고 난 뒤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우고 신우이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했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신우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방 안에 어디에도 없더군요. 침대의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문이 열려있는 옷장 안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말할 것 없었고요. 이에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달려가 신우이가 떠난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곧장 신우이의 방으로 뛰어갔고 텅 빈 방 안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네요. 그렇게 신우이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이후 남편과 시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괴로운 시간을 보냈네요. 제 남편은 겉으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눈가가 수시로 촉촉해지는 바람에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빈손으로 떠난 신우이에게 진작에 유산을 줄 거라고 후회하는 말을 자주 하셨고 신우이가 어디서 고생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아버지와 남편은 조금씩 마음을 치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식사 자리에서 농담도 하고 실컷 웃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신우이가 가르쳐준 음식 비법과 옷관리와 집안일을 나름대로 잘 시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신우이처럼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하여 저희는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느새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납골당으로 직접 찾아가다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냥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느끼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고 3시간 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네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간 곳이라 그런지 시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유골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시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유골함 위치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이윽고 저희 3사람은 시어머니의 유골함 위치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고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된 시아버지와 남편은 장대비와 같은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며 참았던 눈물을 몰아서 흘리는 것처럼 느껴졌네요. 2사람은 시어머니와 마주보고 서서는 유골을 향해 많은 말을 건네더군요. 무슨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 유골함 옆에 예쁘게 서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조금 비스듬히 서 있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자기가 잘 보이지 않아. 아, 저 사진? 우리 네 식구가 놀이공원 갔을 때 찍었던 거야. 내가 8살 때니까 누나가 성인이 되었을 때쯤이었지. 이날 내가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미아 보호소에서 엄청 울었었어. 그래서 이날은 우리 식구들한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사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을 불러 유리문을 잠시 열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윽고 유리문을 열고 저는 시어머니 곁에 있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귀여운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탱탱 부어있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아마 작년에 찾았던 앨범 속 사진 뒤에 적혀 있는 시어머니의 편지처럼 무언가를 찾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사진 뒷면에는 제 상상대로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글이 아닌 시누이의 편지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남편과 시아버지께 함께 편지를 읽어보자고 말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거기는 평안하신가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작년 엄마 기일에 엄마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읽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그건 제가 얼마나 삐뚤 마음으로 자라왔는지 엄마도 저도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 형진이 그리고 올케한테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가족들을 찾아가려고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끔 그리울 때마다 여기는 꼭 들를게요. 사랑해요. 시누이의 편지를 읽은 시아버지와 남편은 갑자기 납골당을 뛰쳐나갔어요. 물론 저도 뒤따라서 나갔고요. 하지만 당연히 시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날은 다행히 주말이라 저와 남편이 함께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고기도 볶고 잡채까지 조리했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고 식탁에 음식이 비어질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혹시나 시누이가 온 줄 알고 전력 질주로 현관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께서도 계속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퀵서비스 기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퀵서비스가 올 곳이 없었던 터라 바로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네요. 그 상자 안에는 내복 한 벌과 한우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편지 봉투가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편지 봉투를 보자마자 선물은 밀어두고 편지 봉투를 먼저 뜯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누이에게 오는 선물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네요. 그날 시아버지가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 그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서야 저희는 시누이의 편지를 읽게 되었고 그 안에 적힌 글을 보며 흐뭇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편지엔 시누이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모두 보고 싶고 그립다고 쓰여 있었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하게 열리면 언제든지 찾아온다며 반갑게 맞아주시길 부탁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네요. 그이는 그 편지를 읽고 누나를 머지않아 만날 수 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덕에 시아버지의 생신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네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누이는 아직도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지 살기 바빠서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썰맘의 사연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시누이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만약 시누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그만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누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형님, 아버님과 남편이 형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형님이 보고 싶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 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지난 세월의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세상 편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시집살이 말로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시집살이를 겪으리란 생각은 더더욱 못했고요.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른 채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했고 모진 시집살이를 겪고 말았네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지만 한때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9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회사원이었는데 일도 일이지만 그냥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20대 초반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30인 제가 길 가다가 헌팅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테니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게 번호를 물은 남자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외모였어요. 특별히 어디 모나게 못난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생긴 구석도 딱히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덩치는 정말 컸습니다. 저도 여자치고는 작은 편이 아닌데 그 사람은 거의 190은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사자가 사슴 사냥하듯 건물 옆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서 번호를 묻는데 하마터면 대로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네요. 깜짝이야.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워낙 마음이 급해져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 큰 덩치가 금세 쭈글쭈글해져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평소라면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왠지 좀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람을 놀래켜요? 그게 이렇게 보내면 다시 못 볼까 봐. 참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쪽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막 번호를 줘요? 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제 명함. 저는 그 사람이 안주머니에서 허겁지겁 꺼내주는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회사가 저희 회사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사실 속이기로 하면 뭘 못하겠냐마는 그땐 그냥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고작 명함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요? 그건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마침 시간도 좀 있으니까 저기 카페에서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네? 지금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 덮칠 시간은 있고 커피 사줄 시간은 없어요? 아닙니다. 어서 가시죠. 그러더니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데 요상하게 비척거리는 폼이 한눈에 봐도 엄청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막 번호 따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외모도 평범해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날따라 제 입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와 그 사람은 카페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면도 그런 초면이 없는 두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처음 만난 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있죠. 나이도 하필 29살이었으니 30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벌써 직장 5년 차니 모아놓은 돈도 제법 되니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조금 늦게 취직해서 저보다 경력은 1년 적었지만 워낙 성실한 편이라 모아둔 돈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참 웃기죠. 길 가다 만난 두 사람이 만난 지 고작 2개월 만에 결혼이 급해졌으니. 어쨌든 서로 나이도 있고
더 미룰 이유는 없겠다 싶어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두말할 것 없이 찬성이셨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왜 없냐, 결혼 안 할 거냐 닥달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장장 5년을 결혼 노래를 부르시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오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그렇게 좋은 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보내고 싶으셨나 살짝 서운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네요.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남편이랑 정말 판박이시더라고요. 옛날 분이신데도 키가 180이 넘으실 정도로 크셨는데 굵은 목소리로 말씀도 차분하게 하셔서 제 마음이 다 편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전혀 달랐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옆에 시아버님이 계셔서 그런지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대신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쭉 째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라고요. 마치 도대체 뭐하는 앤데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건지 좀 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를 하루빨리 내보내려는 저희 아빠가 이상하신 거지 보통은 자기 자식이랑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을 자세히 살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얄미운 것도 아니고 뭐랄까 제 동생이었으면 그냥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였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당시 예비 시누이는 고3이었는데 올해가 자기 수능인 거 뻔히 알면서 결혼이 웬 말이냐는 둥 오빠한테 사람 보는 눈이 어디 있냐며 데려올 거면 좀 예쁜 여자를 데려오지 자기 생긴 것처럼 평범한 사람을 데려왔다는 둥. 이건 뭐 당사자 뒤에서 해도 기분 나쁠 말을 면전에서 해대는데 더 웃긴 건 시누이가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 늦둥이라 귀염을 받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정말 대충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아버님은 참 점잖으신데 하며 넌지시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군요. 알고 보니 조금 전 인사드렸던 남편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 어머니셨더라고요.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얄밉게 툭툭 내뱉던 여동생은 새어머니가 낳은 배다른 동생이었고요. 그제야 예비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쭉 째진 눈이 닮았었다는 게 기억이 나더군요. 친아들도 아닌데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훑어본 것도 그렇고 이복 여동생의 말투도 그렇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잘못하면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늦은 시각 어머니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네요.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예비 시누이의 태도 등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자세히 다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표정이 정말 심각해지시더군요. 너 그 결혼 꼭 해야겠니? 왜 그래 엄마? 내 결혼 엄청 기다렸잖아.
몰랐으면 몰라도 네 얘기를 듣고 나니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지 싶다. 엄마가 생각해도 시집살이 심할 것 같아? 시집살이가 별거니? 시댁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전부 시집살이인 거야. 그쪽 아버님이야 좋은 분이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닥쳐봐야 아는 거 아니니? 그런데 어머님은 대놓고 사람을 훑고 여동생은 개차반이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정도인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 하지만 같이 살 건 아니잖아. 나랑 오빠랑 모은 돈 합치면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어. 시댁하고 거리도 꽤 멀고. 그럼 상관없지 않나? 너는 꼭 시댁에 살아야 시집살인 줄 아니? 거리가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스트레스 받는 게 시댁이야. 처음에는 완곡하게 저를 설득하시던 어머니는 급기야 아예 대놓고 반대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만큼 제 얘기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왠지 그것 때문에 결혼을 없는다는 게 싫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이미 남편에게 콩깍지가 실대로 씌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커다란 덩치로 늘 저를 보호해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을 그런 일로 잃기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고민했네요. 그동안 남편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와 저희 어머니의 걱정을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따로 살 생각이고 거리도 멀어서 자주 왕래가 있지도 않을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여동생은 곧 대학에 들어갈 테니 금방 이쪽에 관심도 안 둘 거다 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 생각에도 남편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회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시댁은 경기도라 거리가 제법 멀었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고 신혼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평소 즐기던 술자리도 마다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둘이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저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처구니 없게도 딱 한 달 만에 깨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원흉은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요. 방 하나만 줘요. 네? 아가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산다니요. 누군가 제게 이런 방구라도 언지를 줬더라면 차라리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주말에 커다란 짐가방 하나를 질질 끌고 와선 방을 내놓으라니. 옆에 있던 남편을 보니 남편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 정말. 언니, 저 대학 붙은 거 몰라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 가야 하는데 집에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기숙사에 가시던지 아니면 근처에 하숙을 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여기 멀쩡히 오빠네 집이 있는데 왜 돈을 버리면서 방을 구해요? 안 그래, 오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해서 어버버버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 뭐? 그게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미리 상의를 하고. 그러자 신우이가 자기 엄마를 닮은
쭉 째진 눈으로 남편을 흘겨보며 빽 소리를 쳤습니다. 오빠! 그래서 지금 뭐야? 나한테 방 못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건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거지. 아, 됐어. 도대체 얘는 무슨 깡으로 오빠네 신혼집에 와서 이 깽판을 치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전화를 꺼내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응, 엄마. 엄마 딸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나 집에 발도 못 들이고 현관에 서 있어. 새언니가 문전박대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딸 이렇게 둘 거야? 신우이의 전화통화를 듣는데 이게 말로만 들었던 그 상황이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우이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저한테 넘기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해? 너는 신우이가 왔으면 얼른 집 안으로 들일 생각부터 해야지. 이유를 묻긴 뭘 묻니? 우리 애 오늘부터 거기서 살 거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말 나오면 가만 안 둬? 네, 물론 그렇게 곱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시작부터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욕으로 끝내셨죠. 그래도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순화했는데도 저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난데없이 신우이가 쳐들어온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폭언까지 듣고 나니 어질어질 하더군요. 도저히 신우이를 돌려보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국 신우이를 집에 들이고 말았네요. 진짜 황당한 게 그날부터 신우이는 정말 대학교 4년을 꼬박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제 막 결혼해서 한창 신혼을 즐겨야 할 상황에 얄미운 신우이가 들이닥쳐 장장 4년을 진상을 부리니 없던 화병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곱게나 있으면 또 몰라요. 저나 남편 모두 회사에 다니니 낮에는 사실상 신우이 혼자 집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분명 어젯밤에 싹 정리하고 출근했는데도 집에 돌아와 보면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과자를 얼마를 처먹는 건지 온 집안에 과자 부스러기며 과자 봉지가 그냥 막 굴러다니고 지 오빠도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속옷은 벗어서 소파에 집어 던져놓는 건지 혼자 점심을 차려 먹으면 먹는 거지 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도 싱크대는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라면 국물에 계란 껍질이 사방에 튀어 있는 건지 종일 회사에서 잔뜩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꼴 때문에 또 한 번 스트레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놓고 말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사람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는지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제게 언니는 살림하는 사람이 집안꼴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도 오빠가 뭐라고 안 해? 나 같으면 100번은 폭발했겠다. 언니 일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집 좀 치우고 살아. 네가 어질렀잖아, 네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또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또 쪼르르 전화통을 붙들고 지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칠 테니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네요.
남편이라도 제대로 제 편을 들어줬더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위주로 맞추고 늘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유독 신우이 얘기만 나오면 우물쭈물 말이 없어집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버릇이 없는 건 좀 있지만 그래도 착한 애라니요. 세상에 착한 애들이 다 얼어 죽었나요? 신 곰탱이같이 지 여동생 제대로 혼도 한 번 못 내는 남편의 등을 몇 번이나 후려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저 멋쩍은 표정으로 허허 웃는데 그게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뭐 사실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는데 하필 제가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라 더 예민했던 날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엔 잠자리도 매일 가졌지만 신우이가 들이닥친 후로는 제대로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조만간 애가 들어서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며 다독였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착상이 안 된다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지 뭐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손발끝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못된 신우이와 그를 감싸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애도 못 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눈에 불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속이 펄펄 끓었습니다. 그렇게 폭발하기 딱 한 발자국 전인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과 시누이 모두 집에 있더라고요. 주제 대학생이라고 지지배가 매일같이 술 퍼먹고 새벽에 들어오더니 하필 또 그날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가 그 쭉재진 눈으로 사람을 흘겨보며 퉁명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언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나 배고파. 밥 차려줘. 그 순간 간신히 누르고 있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아가씨 입에서 밥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씨 나한테 하숙비 냈어요. 내가 왜 아가씨 밥 차려주고 일찍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딜 다녀온 건지 알고나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폭발하자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시누이도 찔끔 놀라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그 싸가지가 어디 가겠어요. 잠깐은 움찔하는 것 같더니 이내 눈빛이 달라져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도 맞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제가 누구 때문에 임신도 못하는데. 결국 저와 시누이 사이에 낀 남편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를 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지없이 시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찾아오시더군요. 그리고는 배우신 분답게 첫 마디부터 야 이 미친아! 로 시작하시더니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소리를 치냐는 둥, 그깟 전셋집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떠냐는 둥 온갖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땐 그냥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섭고 천박한 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남편도 없던 시간이라 저는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말로 두들겨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누이와 대거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편에게
얼른 신우이를 돌려보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애도 없으니 이대로 남남으로 갈라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붙잡은 건 남편도 뭣도 아니고 그냥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뿐이었지요. 그래도 세상에 시간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그래도 시간은 흐르더군요. 스트레스로 아이도 안 생기고 매년 건강검진 때는 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게 보였지만 그렇게라도 4년이 흘렀습니다. 하는 꼬라지만 보면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건지 싶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졸업은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생 처음으로 신우이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군요. 정확히는 짐가방 싸들고 돌아가는 뒤통수만 예뻐 보였지만요. 신우이가 예쁜 짓을 한 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거였어요. 솔직히 저런 진상을 누가 데려갈까 싶은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정말 있더라고요. 심지어 회계사라는데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폭탄을 떠안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었으니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는 입을 꾹 닫고 있었네요. 신우이의 결혼식 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홀가분했습니다. 실제로 겪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덩어리를 통째로 잘라내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신우이도 지살림 차리니 다시 나한테 스트레스 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늘을 날아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신 나간 신우이는 늘 그러더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 예상을 벗어나더군요. 남편이 회계사라 일이 바쁠 때는 거의 매일같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지는 하는 일 없이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다면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과자 까먹고 밥 차려 먹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미친이 미친 짓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 생각해봐도 이건 해도 너무하니 갈수록 더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들어설 리가 있나요? 그때가 벌써 결혼하고도 5년이 지났으니 애가 생겨도 벌써 생겼어야 할 시기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슬슬 시어머니의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멀쩡한 아들 줬더니 애도 못 낳는다며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데 그렇게도 아들 며느리 밤일 상황이 궁금하신 건지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당신 같은 남편도 슬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모양이더군요. 전에 같으면 집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 그냥 씩 웃기라도 했을 텐데 이젠 어쩌다 손끝이라도 스치면 제 몸에서 칼이 튀어나갔으니 못 느끼면 그게 더 신이겠죠. 제가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는지 제대로 이유도 모르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남편은 그저 전전긍긍하기만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밉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신우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렇다야 좋지는커녕 정신같이 허허 웃기만 하니 이젠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딜 지경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넌지시 다가와서 다음 주말에 친한 동료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낚시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원래 회사에서 무슨 부부 동반 이런 행사는 전혀 가질 않았어요. 제 회사 일도 짜증나 죽을 판인데 남편 회사 동료까지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도 그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도 그런 제 성격을 아니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얘기 들어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조금 놀라는 눈치긴 했네요. 그런데 막상 오랜만에 낚시터에 가니 의외로 기분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저희가 간 곳은 서울 근교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였는데 저희 일행 말고는 다른 사람도 없고 아주 조용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미끼도 안 건 낚싯대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잔잔한 저수지 물을 바라보니 혼탁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멍하니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넌지시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도 걸어주고 특히 여직원들과 함께 남편 흉을 볼 때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뚫리는 것도 같았어요. 나만 힘들게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화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의미 없는 낚싯대만 바라보다 보니 문득 저 잔잔한 저수지를 배를 타고 가로질러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중간중간 작은 집 모양 좌대만 서너 개 있는 작은 저수지였지만 배를 타면 기분도 좀 더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서 낚시터 사장님께 부탁하더라고요. 마침 좌대 한 곳에 찌개 주문한 게 있다고 가져다 주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터 달린 배를 얻어 타고 잔잔한 저수지를 가로질렀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탄 건 정말 잠깐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태워주시느라 조금 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문한 걸 기다리는 좌대가 있으니 오래 돌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과 함께 좌대에 도착했지요. 사장님은 찌개거리를 꺼내 좌대에 올려놓으시느라 바쁘셨는데 제 눈에 좌대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사장님이 올라가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규칙적인 움직임이 영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잠시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에 호기심에 몰래 좌대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고 말았어요. 세상이 좁아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는지 좌대 안에 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신우이였던 겁니다. 웬 남자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헐떡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핸드폰이 꺼내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그 회계사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아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홀린 사람처럼 동영상을 촬영하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배에서 사장님이 얼른 오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어차피 얼굴도 다 나왔겠다. 찍을 건 다 찍었기에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제 얼굴이 그렇게 환해 보였나 봐요. 쭈뼛거리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자기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자기 그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여기 나오니까 좋지? 여기 나오길 정말 잘했어. 안 왔으면 어쩔 뻔했게. 여기 너무 좋아.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겠지요. 더 스트레스 받을 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망가는 거지 복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그 두 사람에게 제대로 엿을 먹일 증거가 있으니 세상을 전부 가진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캠핑을 마치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캠핑 가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해놨으니 와서 먹고 가라고 말이죠. 평소엔 절대로 먼저 전화를 거는 법이 없던 제가 무슨 매운탕을 먹으라고 하니 시누이도 조금 놀라더군요. 하지만 거지같이 얻어먹는 근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다음날 저녁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우선은 먹였어요. 매운탕 얘기를 했으니 매운탕부터 먹였죠. 그리고 술도 몇 잔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잘해주냐며 발개진 볼로 실실 웃더군요.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시누이에게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희 어제 부부 동반으로 낚시 캠핑 다녀온 건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운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제일 큰 거 잡았는지 아세요? 설마 언니가 잡았어요? 얼마나 컸길래 순위까지 매겼어요? 아가씨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동영상으로 찍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죠. 처음엔 막 흔들리는 화면이 나오니 이게 뭔가 싶었던 시누이는 이내 사색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독사 같은 년답게 대뜸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짓이야 뻔한 거니 얼른 손을 빼서 저는 핸드폰을 숨겼지요. 어때요, 아가씨? 진짜 월척이지 않아요? 언니? 그거 설마 저희 남편한테 보여주실 건 아니죠? 아니, 오빠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아하,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동영상이에요? 전 잘 모르겠던데. 다 큰 남녀가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언니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제발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그거 나 줘요. 네? 내가 아가씨한테 왜 이러겠어요. 이게 다 아가씨가 저한테 함부로 한 덕분이죠. 이렇게 좋은 것도 얻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밀린 빚이나 좀 갚아야겠어요. 네? 빚이라뇨? 언니, 설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 협박. 그런 좋은 말이 있었네.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맞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풀리면 아가씨는 그 잘난 회계사 남편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주면서 이혼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요. 동영상을 줄지 말지는 앞으로 아가씨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요. 그나저나 아가씨, 참 잘하네요.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던데.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저 남자한테만 그러는 건가? 이윽고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지만
신우이는 이미 긁는 상태였습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안색이 시꺼매지니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로 신우이를 협박할 수 있냐며 얼른 삭제하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실 땐가요? 따님 생각하시면 그렇게는 못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바로 강서방한테 이거 보낼까요? 그러자 대번에 입을 닫으시더군요.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 살 줄 알았던 건지. 어쨌든 그 동영상 덕분에 지난 5년간 받았던 스트레스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매번 용돈이나 뜯어가던 시어머님은 이제 격주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물론 오실 때마다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눈을 번뜩이시지만 절대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그 싸가지 없던 시누이도 이젠 시시때때로 선물을 챙겨줍니다. 각종 명절에 상품권 챙기는 건 당연하고 올해 제 생일에는 명품백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결혼기념일은 또 어떻게 기억해냈는지 호텔 숙박권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임신이 되더군요. 덕분에 벌써 다다음 달이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시어머님이나 시누이가 워낙 잘해주시고 남편도 성실하고 회사 일도 잘 돌아가는 데다가 조만간 아이까지 태어나니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꼭 갚아줄 날이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3살 아들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금수저라도 물고 나온 거라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완전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반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적 화장실이 없는 여인숙 같은 집에서 5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요. 제 나이 30 중반인데 어디 가서 저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말해주면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거의 다 믿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저의 유년 시절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고 불쌍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낸 후 19살이 되자 저는 바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고3 때 취업을 나가는 대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직한 곳은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게 처음엔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일이 너무 단순해서 노력하고 버티기만 하면 꽤 오랜 시간을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는 여러 해를 거듭하며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롯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저는 남들 다 쉬는 휴일에도 자청해서 일을 나갔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에는 수천만 원의 돈이 모였고 목표 한 1억의 돈이 모이면
공장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바로 자리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취미 생활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그곳은 제가 일하는 곳처럼 공기가 나쁘지도 않았고 기계처럼 손을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도 없어 보여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자 목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골 카페 사장님께 카페를 창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았고 꽤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1억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카페를 창업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앞으로 5년만 더 고생하면 그 길을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 사장님이 되는 시간이 1년으로 단축되어 버리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는데 살아온 배경이 저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보다 동질감이 먼저 생겨서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한 번은 그 사람에게 제 목표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그 꿈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남자에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네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카페 차리는데 시간을 단축해 보자니. 으이구 바보야. 나랑 결혼해서 같이 카페를 창업해 보자고. 나도 모아둔 돈이 꽤 되니까 우리 둘이 합치면 충분하지 않겠소? 저는 그이의 현실적인 프로포즈에 흡족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이 사치라는 공통된 의견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원룸을 신혼집으로 마련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카페를 목 좋은 상가 1층에 마련하게 되었고요. 정말이지 그날은 저에게 꿈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더는 기계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커피향을 맡으며 조금 여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저만큼 기뻐했어요. 자기는 가난해서 결혼이라는 걸 못할 줄 알았는데 저라는 여자를 만나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집에서도 함께 지내며 24시간을 붙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를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한 형편이 되면 그때 갖자고 마음을 맞추었던 거였죠. 한편 카페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었고 모이는 돈도 꽤 많아서 2년 안에는 집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네요. 저희는 알바생을 두지 않고 일했는데 공장에서 일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이 지나자 저희는 자가로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평수도 20평대여서 저희 2사람이 살기에 너무 넓고 좋았네요. 처음 내 집을 가져보는 순간 어찌나 많은 눈물이 나오던지 30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짜고 말았답니다. 오빠, 나 너무 좋아. 내가 집을 가져볼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 이게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난 아직도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우리가 힘을 합쳤으니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카페도 우리 집도 말이야. 이제 우리 아이를 가져도 되겠지? 그이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능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는 가구가 들어오지도 않은 집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변함없이 카페와 집을 오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쉬는 날은 거의 집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았네요.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남편은 인생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지 언제부턴가 얼굴에서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오빠, 요즘 힘들지? 매일 카페랑 집만 오가니까. 우리도 같이 할 취미를 찾아보지 않을래? 남들처럼 여행은 못 가도 낚시나 등산 같은 걸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갈 체력이 남아있는 줄 알아?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데 그날까지 체력을 낭비하자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편해. 이렇게 남편의 말투가 바뀌었고 카페에서 일할 때도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하는 사람처럼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그이는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누워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루 집에서 쉬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저 혼자서도 카페 장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금세 일어나서 저와 같이 카페로 향했고 그날도 일하는 내내 사춘기 소년처럼 입이 튀어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빠, 손님들도 있는데 표정 관리 좀 하면 안 될까? 컨디션 안 좋더라도 계속 웃고 있으면 기분 달라져. 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러자 그이는 내가 무슨 기계냐? 나도 사람이야. 내 감정이 있다고. 그리고 내 표정이 어디가 어때서 지적을 하는 건데 너나 실컷 웃어. 하며 제 속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계속해서 일을 했고 그이의 불만스러운 태도가 바뀔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저에게 짜증을 내던 남편은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말이죠. 그땐 정말 얼마나 난감했던지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건가 하고 소가리만 계속 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남편은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애정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부르기도 했고 카페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아낌없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죠. 다만 오후 4시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며칠은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나중에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물으니 저희 카페 건물에 있는 당구장 사장님과 친해져서 당구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좋은 취미를 가지게 되어 전처럼 돌아왔구나 싶어서 당구장에 매일 가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스트레스 잘 풀고 오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었네요. 그러자 그이는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당구장을 간다고 3층으로 올라갔고 2시간이 지나서야 카페로 돌아왔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니 더는 걱정할 거리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 저는 남편이 당구장에 간 사이에 당구장 사장님이 카페를 지나쳐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커피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 싶어서 헐레벌떡 커피를 들고 당구장 사장님 뒤를 쫓으며 사장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윽고 걸음을 멈춘 당구장 사장님은 뒤를 돌아 제 얼굴을 보더니 저요? 저 부르신 거예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커피를 건네드리며 아, 사장님, 저 모르시나요? 여기 1층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당구장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아, 커피는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랑 당구 자주 치신다고 들었어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사장님과 당구 친다고 하던걸요.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그러자 당구장 사장님은 빨대로 커피를 쪽 빨아 마시더니 나 카페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요새 누구하고도 당구를 안 쳐요. 눈이 안 좋아져서 공 맞히는 것도 안 되는데요. 뭐 어쨌든 커피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셨네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당구장이 아니면 어디서 무얼 하고 돌아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떠올랐어요.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2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카페로 돌아왔어요. 저는 어딜 다녀왔냐고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장사하는 동안은 모른 척하고 장사에만 집중했답니다. 그리고 그이와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작은 벤치가 보여 잠시 앉았다 가자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잠시 얘기 좀 해. 그러자 남편은 제 옆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무슨 얘기?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게가 아니라 오빠한테 문제가 있어. 오빠 매일 당구장에 간다며. 나 오늘 당구장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어. 근데 그 사장님은 오빠의 존재도 모르던데? 이거에 대해 해명 좀 해줄래? 매일 오후에 2시간씩 뭘 하고 돌아오는지 말이야. 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실은 내가 자기한테 당구장 다닌다고 한 거 거짓말이야. 사실은 나 요즘 골프 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 당신은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데 나만 비싼 취미를 가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 아, 뭐 그렇다고 스크린 골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 우리 카페 건물 7층에 있잖아. 거긴 이용권이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해. 그래도 앞으로는 줄이도록 할게. 미안해. 그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정말이야? 스크린 골프? 오빠, 내가 오빠한테 그 정도 취미도 못 가지게 할 줄 안 거야? 절대 아니거든. 비록 비싼 골프채는 사주지 못하지만 스크린 골프 정도는 얼마든지 쳐도 되는 형편이야. 그런가? 아, 어쨌든 나는 나만 놀러 나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짓말을 했나 봐. 자기야, 우리 이제 알바도 쓰고 쉬엄쉬엄 일하면 안 될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하지만 저는 취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바생을 쓸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인건비가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매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이는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남편이 골프 치러 가고 카페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만약 다른 전화였더라면 나중에 다시 걸 생각이었지만 건물주의 전화는 누구보다 중요하니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1층 카페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월세가 입금이 안 되었네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까먹고 계시는가 해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분명 며칠 전에 남편이 골프 치러 가는 길에 임대료를 입금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건물 사장님께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건물 사장님은 내가 통장 내역서라도 보여줄까요, 아가씨?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하고 말씀하셨고 저는 죄송해요 사장님. 남편이 깜빡 잊었나 봐요. 오늘 안으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촉이 왔습니다. 200만 원의 월세를 어디다 쓰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확신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에 진짜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 아니면 카페를 볼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화장실 다녀올 테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메모를 카운터에 붙여놓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답니다. 잠시 후 7층에 도착한 저는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고 1층 카페 사장인데 남편을 급히 찾는다고 일렀어요. 그러자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걸으며 유리문 뒤에 손님들을 일일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이는 당구장에 이어 골프장까지 2번이나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걸 들킨 거였죠. 그걸 알게 된 저는 일단 카페로 돌아가 장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네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니까요.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는 남편과 늙은 여자가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젊고 예쁜 여자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는 아줌마였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어려웠어요. 어쨌든 저와 남편 그리고 중년의 여자는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후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네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저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세상에 나 미치겠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싸돌아다니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저는 남편이 무슨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신 옆에 있는 늙은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랑 승민 씨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들킨 게 차라리 잘 됐네요. 승민 씨는 당신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저에게 곧 이혼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승민 씨, 고개 들어.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었어?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웃음이 나오고 말았어요. 죄를 지어놓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었냐니. 어쨌든 이 기막힌 상황을 본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당신들 죄 지은 거 맞거든요? 불륜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줄 아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 인간아,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이모뻘이나 되는 여자를 만나니? 정말 더럽고 역겹다. 뭐, 이모? 더러워? 이게 터진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사랑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간통죄 폐지된 게 언제인데 지금 우리한테 죄를 지었다는 거야? 길게 말할 것 없어. 어차피 볼 거 다 봤으니까 여기서 해결하자고. 승민 씨, 빨리 이혼하자고 말해. 저는 또다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고개를 빳빳이 들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눈으로 확인해서 알겠지만 나 이 여자 사랑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그이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자기야, 괜찮아? 우리 자기 어떡해? 당신 제정신이야? 라며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쉽게 이혼 도장 찍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소송당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고 싶었지만 카페를 버려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장사하러 달려나갔어요. 그날은 어찌나 표정 관리가 안 되던지 손님들이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네요. 그렇게 카페 마감 시간이 되자 남편이 슬그머니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맞은 곳이 아직 아팠는지 걸음걸이를 뒤뚱거리면서 말이죠. 그이는 저에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며 화부터 내지 말고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차피 이혼 소송할 거 그이의 말이나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그 여자랑 단순한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야.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 없지만 부탁할게. 내가 이 카페랑 우리 집을 공동명의가 아닌 당신 명의로 변경해 줄게. 그게 내 전 재산인 건 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합의 이혼 해주라. 부탁할게. 뭐야? 당신 진짜로 그 여자를 그만큼이나 사랑하는 거야? 당신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 여자를 위해 전 재산을 주겠다고? 그러자 남편은 20살까지는 아니야. 나보다 17살 많아. 그리고 그 여자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니까 말 조심 좀 해줘. 라며 상간녀를 감싸들었어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토악질 나는 말을 제 앞에서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그이에게서 떠났고 남편이 준다는 위자료가 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네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사랑 찾아가라. 사랑 찾아 떠나가라고. 그 대신 방금 당신이 한 말대로 이 카페랑 집은 다 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꺼지라고. 이에 남편은 쏜살같이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고, 카페에 홀로 남은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재산을 저에게 정리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일이나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졌네요. 그런데 이혼 도장을 찍고 정확히 3일 뒤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제 카페에 커피를 사 먹으러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저를 농락하려고 작정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커피 주문을 하더군요. 하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꾹 참고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실실 쪼개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17살 차이 나는 불륜 커플을 향해 걸어가 작은 목소리로 제발 꺼져달라 말했네요. 지금 여기서 뭐 뜨라는 거지? 지금 나 놀리러 온 거야? 좋은 말 할 때 두 사람 당장 꺼져줄래? 제가 이를 악물고 복화술로 말하자 상간녀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하! 꺼지라고? 근데 어떡하나? 여기 내 건물인데. 우린 앞으로도 자주 올 건데 어떡하지? 헛소리 하지 마. 여기 건물 사장님은 연로하신 분이거든. 제 말에 상간녀는 또 한 번 비웃음을 보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 보여야 될걸? 내가 알기로는 카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데. 연장 계약하려면 나랑 내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순간 저는 얼음이 되어버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건물주 아줌마와 바람난 남편이 어떤 속내로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그이는 이미 나이 많은 상간녀에게 동화돼 저에게 상간녀와 같은 비웃음을 보이더군요. 이번에는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카페랑 집을 그냥 넘겨준 이유를 알겠지? 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린 거라고. 어차피 이 카페의 주인은 내가 될 테니까 두고 봐. 아, 아니다. 우리 얼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가게 뺄래?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카페에서 나가버렸어요. 상간녀와 전 남편이 나한테 가게를 빼라는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 앞에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나고 계약 만료의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건물 사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봤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까지 와버렸죠. 게다가 상간녀가 제 카페에 찾아와 연장 계약은 없으니 3일 안으로 가게를 빼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억울하게 그동안 키워왔던 카페를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상간녀가 다녀가고 저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당장 쫓겨나는 상황이라 권리금 따윈 기대도 할 수 없었네요. 그래서 전 철거업체에 연락하고 중고로 커피 머신을 살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 한 분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손님, 죄송해요. 저희 카페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라며 돌려보내려는데 노인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장사 잘 되는데 왜 카페를 접어요? 계약 연장 안 하실 거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그러자 노인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여기 매출도 잘 나오는데 왜 가게를 접으려는 거요? 난 내일이나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했는데 말이오. 건물주 아버지가 나를 본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으로 건물 사장님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사장님 딸이라는 분이 저더러 가게를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 중이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남편과 따님이 재혼하셨다죠. 그러니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요. 아, 요즘 남자 생겨서 동거하고 있다는 말이 돌더니 그쪽 남편 놈이랑 붙었구만.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건물주인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나니까요. 우리 연장 계약 합시다. 저는 날아갈 듯 행복해서 사장님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장님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거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사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처자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딸이나 다 똑같군요. 이봐요 사장님. 보아하니 저희 아빠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의 말에 너무 흥분해서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이봐요. 내가 노망난 노인으로 보여요?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란 말도 있잖아요. 나는 처자와 내 아들을 연결해주고 싶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녀석도 한번 갔다 왔는데 다시 짝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 건물을 오가며 처자가 일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리고 나 사실 처자 남편과 내 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장 계약 조건은 내 아들 한 번만 만나줘요. 내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아들놈은 훤칠하니 잘생겼어. 게다가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말이야. 처자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하니 꼭 좀 만나줘요. 어때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 남자를 만난다면 족보가 꽈배기처럼 꼬일 것 같아 제 심정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오해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안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제가 눈에 차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님과 제 전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막장 드라마와 다름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아무 걱정 말아요.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딸이 말이야. 실은 내 친딸이 아니에요. 내가 20년 전에 재혼했을 때 처되는 사람의 자식이었죠.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는데 어찌나 철딱선이 없고 싹수가 노랗던지 주변에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내가 아내가 좋아 죽겠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 아이를 딸로 받아들였지.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 딸이라는 아이가 이 건물 상인들을 어찌나 괴롭히던지 난 아직도 그 아이가 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난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 계속 자식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나도 크게 깨달았어요. 그 아이인 절대 내 딸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쫓아낼 생각이요. 그리고 사실 딸아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죽은 아내와 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였소. 그럼 처자가 내 아들을 만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제야 저는 건물주의 아들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카페 역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상간녀와 전 남편이 카페로 찾아왔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저에게 카페를 정리해야 할 판국에 왜 장사를 하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둘은 계속해서 진상을 부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바로 그때 건물 사장님이 영화처럼 제 카페에 들어오셨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네요. 그때 저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상황 파악이 된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렇게 쫓겨나는 게 말이나 돼? 건물주가 네 아빠라며? 그럼 재산이라도 떼어주면서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지꼴로 쫓겨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늙은이를 만나기나 했겠냐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더니만 이게 뭔 날벼락이야. 전 남편의 진심을 들은 상간녀는 그이의 멱살을 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잠시 후에는 두 사람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답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고소하던지 제 평생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손님 중 한 분이 경찰에 신고해 상간녀와 전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건물 사장님 말씀대로 두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이야기도 건물의 다른 분께 전해 들었는데요. 전 남편은 예전에 다니던 공장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상간녀는 원룸 중에서도 제일 후진 원룸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떠났다네요. 정말이지 인과응보가 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셈이죠. 그리고 지금의 저는 건물 사장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슬하에 3살짜리 아들이 있는 대반전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카페에 이어 2층에 제 명의로 된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젠 시아버지가 되신 건물주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저는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나 봅니다. 정말 제 인생 반전이 넘쳐나지 않나요?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워낙 굴곡 있는 삶이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또 한 번 제 삶의 큰 파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둘에 밑에는 여자 동생, 남자 동생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서울과 비교하자면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질 것처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저는 나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은 가난했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죽어라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데도 그 가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린 제 눈에도 그게 참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해가 다 질 때쯤에나 간신히 집에 돌아오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먹을 게 없을까? 저는 또래보다 약하게 태어났고 잘 먹지도 못한 탓에 키도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빠 둘이 입다가 헐어버린 옷을 물려받아 입었으니 제 꼴이 얼마나 거지 같았을지는 금방 상상되실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근처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저와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한창 사랑받을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습게도 취직을 하겠다는 말에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 두 분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제 말에 부모님은 자경이 네가 생각 잘했다. 역시 맏언니라 네가 철이 일찍 들었구나. 라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저는 신발과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독한 약물 냄새에 코가 매일 시큰거렸죠. 지금도 기관지에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데 아마 그때 망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공장은 꽤 컸고 저는 와이셔츠 생산 라인에 있다 어느 날은 손재주가 좋다고 하여 신발 라인으로 착출되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애가 푼돈을 번다고 건강이니 청춘이니 다 바친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때는 그 푼돈이라도 내가 벌어오는 게 좋았습니다. 집안의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저는 같은 공장을 다니는 언니의 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장 일을 하는데 서울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준대. 저는 바로 그날 부모님에게 말을 하고 다음 주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애가 서울에 가서 혼자 어떻게 사냐고 호통치던 아버지의 말은 지금 드리는 돈보다 2배는 더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제 말에 쏙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10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제 인생이 한 번 더 다른 궤도에 진입하는 일이 생겼죠. 의류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닭장 같은 고시원에 같이 살던 예쁘장한 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며칠만 옷가게 판매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게 결국 돈을 버는 거기 때문이었죠. 지독한 가난은 나고 자라 한이 맺혔는지 저는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언니 옷가게에서 고작 이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저는 그때 그게 저의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구경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씩은 손에 옷을 들려 내보냈습니다. 저는 야무지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했고 이런 걸 어떻게 입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입맛을 파악해 기가 막히게 설득을 했습니다. 지방 본가에 다녀왔던 언니는 가게 문만 열고 문지기 노릇만 할 줄 알았던 제가 보여준 매출에 입을 떡 벌렸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꽉 붙잡고 말했네요. 너 공장에서 얼마 받니? 나랑 일하자. 내가 너 하루 받는 거에 1.5배 쳐줄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런 재밌는 일을 하는 것도 좋았는데 돈까지 더 벌 수 있다니. 인생에 이런 기회가 어딨겠냐 생각했죠.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동대문에서 언니와 옷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구역에서 옷 수선하는 언니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일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보내는 돈, 고시원 월세,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야간 전문대에 의류학과를 진학했네요. 이후에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미래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지만 나아지지 않는 부모의 삶과 제 삶은 전혀 다를 거라는 확신 같은 것도 생겼어요. 사장 언니는 장사와 공부 두 개 다 놓치지 않는 저를 보며 너처럼 독한 년은 처음 본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언니는 오래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에게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저를 기특하게 봐준 언니는 헐값에 가게를 넘겨주었고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는 옷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행운의 여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다 할 수 없어서 그 이후 저의 성공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도 성장 궤도를 타는 탓에 저는 매일 최고 매출을 올렸고 집도 고시원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에도 옷가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고 친하게 지내던 의류 도매 사업을 하던 분의 도움으로 아예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던 직원이 2배, 3배로 늘어갔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브랜드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비싼 연봉을 주고 데려다 쓰는 디자이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제가 디자인을 하기까지 했죠. 지금 수준의 회사가 되는데 가장 큰 몫을 한 건 제가 우연히 출장을 갔던 동남아 국가 백화점에 유통 라인을 뚫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수출까지 하니 사업 수완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었죠. 정말 몇 년 동안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제 몫으로 서울에 집을 사고 평생 부모님 2분이 모은 돈보다 훨씬 큰 돈을 현금 다발로 들고 고향집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말에 저는 위풍당당하게 부모님께 말했어요. 궁상 떨지 말고 10원도 남기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 입으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기반을 다지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꼭 40이었습니다. 연애 한번 못 해보고 40줄에 들어섰지 뭡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뭘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심지어 저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호감형 외모에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제 방으로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군요. 사장님, 저녁 안 드셨죠? 퇴근한 거 아니었어요? 퇴근했었는데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실 것 같아서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많이 사왔으니까 굶지 말고 일하면서 드세요. 남편은 종류별로 김밥집을 쓸어 왔는지 김밥을 6줄이나 사다 줬고 저는 그에게 같이 먹고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먹기 많다는 핑계로요. 그렇게 저희는 일터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렸던 남편은 딱히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여자가 연상, 남자가 연하인 커플이 많다지만 그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결혼에 꼴인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섬세한 사랑을 그에게 받았거든요. 누가 내 끼니를 걱정해주고 내 취향을 걱정해 이맛저맛 다 사다주는 자상함을 베푸는 사람은 제 인생의 그 남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기만 하며 살아왔어요. 돈이 없을 때는 라면 하나를 나눠 세 끼를 먹고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주먹밥을 입에 우겨넣고 고객을 맞이하고 일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횡패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결핍을 채워준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축복처럼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노산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세상빛을 봤습니다. 임신을 하고 처음으로 종교도 가져봤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는 제발 무사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수천 번은 빌었던 것 같네요. 딸아이, 아니, 우리 지수는 7살이 되었고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로 모자랄 것 하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자라기는커녕 차고 넘치게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내가 키운 회사를 놓을 마음의 여유는 없어서 아직 회사 관리를 하고 있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도 사실 흔하지는 않죠. 보통은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집에서 아내가 아이를 보니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남편은 돈 버는 재주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사업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처음에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지만 저는 완고했어요. 내가 나의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돈은 내가 벌어오면 그만이다. 저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저와 다르게 다정하고 섬세한 제 남편은 저의 감정적인 허기를 채워주었고 우리 지수에게는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아본 적 없는 당연한 사랑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이보다 완벽한 조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 인생은 제가 봐도 너무 완벽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남편이 아이 유치원 보낼 채비를 할 때 저는 남편과 아이에게 뽀뽀를 하고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가서 책상 앞에 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일상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해외 지사 문제로 밤 10시가 다 되어 간신히 집에 올 수 있을 만큼 바빴지만 지수의 교육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 단지로 무리해서 이사를 온 것도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치 선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부모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빌라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유치원을 보냈지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모두 외국 대학 출신에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정보를 얻자마자 저는 이사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뭐든지 속전속결 행동파였고 남편은 언제나 저를 믿고 따라줬죠. 저는 돈을 잘 벌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돈을 허투루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짐을 쌓아두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중고마켓 어플을 통해 안 입는 옷이나 잘 쓰지 않는 비싼 식기들을 팔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 남편은 제게 물었네요. 바쁜데 뭘 그런 것까지 해? 이게 팔리면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 그거야 당신이 좋은 브랜드 옷을 싸게 올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하다 보면 예전에 동대문에서 옷 팔 때 그 기분을 느껴. 제 말에 남편은 가볍게 웃고 직거래는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여자 옷밖에 안 팔아서 구매하는 사람도 여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남자가 나을 수도 있다며 저를 만류하더군요. 남편의 섬세함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죠. 일을 하다 보면 옷에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 받았거나 시장 조사를 위해 샀거나 어떻게 하다 내 옷장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마켓 어플에 올려 팔았습니다. 양심상 질 좋은 가방과 옷만 팔았기 때문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전히 저에게 판매왕 기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일상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늦게 퇴근했고 남편과 아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가보니 남편이 아이를 재우다가 거기서 같이 잠이 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밀린 집안일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아이랑 노느라 바빠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구나 하고 제가 빨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의 니트가 눈에 띄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니트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니트를 집어들자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옷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나 싶어 옷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의 단발이고 예전엔 뿌렸지만 지금은 향수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이 인간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마음속에선 미친 듯이 힘들었지만 차라리 미친 듯이 증거를 찾아내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제 마음이 편할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더라니.
그 다음 날부터 한동안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남편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아이를 챙기기 바쁘던 인간이 이제는 향수도 뿌리고 옷도 골라 입으며 자기가 더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있는 유부녀일까?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저는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 속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남편의 배신에 치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오늘 일 때문에 SUV 차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남편의 차를 끌고 나섰어요. 남편은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며 가증스럽게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러대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데리고 오고 가끔 시댁에 방문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바람핀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누구를 태우지도 않았고요. 물론 그렇게 쉽게 증거를 남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뒤져도 머리카락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했고 남편은 집에 제가 있자 꽤나 놀란 눈치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왔네?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했어. 당신이랑 지수 저녁도 차려주고 싶어서. 집에 엄마가 있자 아이는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이 모습을 보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자괴감도 들더군요. 밥을 대충 차려놓고 남편의 바람핀 증거를 찾겠다고 그이의 옷장과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촉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때까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아이를 재우러 간 사이 그이의 핸드폰도 싹 다 뒤졌습니다. 남편과는 평소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유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 일도 아니었죠. SNS, 메신저, 문자, 전화통화, 심지어는 이메일함까지 다 들어가 봤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막 이메일 휴지통까지 다 뒤지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핸드폰을 끄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뭘 그렇게 놀라? 그것도 내 핸드폰을 보면서? 응? 아니. 그냥 다른 생각하다 갑자기 당신이 들어와서 놀랬네. 남편은 개구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쳤나 싶었죠. 당신 혹시 바람 펴? 진심을 담아 물어보는데 남편이 푸하학 웃어버리더라고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당신이 일찍 와서 저녁해준 것도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짝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살짝 자괴감 드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제가 또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찍 와주고 피곤할 텐데 저녁까지 차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애교를 부렸어요. 정말 이게 맞나? 내가 그날 본 건 꿈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물어보고 싶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가족한테 더 신경 쓸게. 고마워.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 일이 바빠졌고 저의 의심병이 나아갈 때쯤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을 쓰고 저를 배웅하는 남편에 다시 신경이 곤두섰어요. 저는 바로 출근하던 발걸음을 돌려 점심도 거르고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죠. 이런 방구 없이 제가 등장하자 남편은 많이 놀랐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등장에 그저 방방 뛸 뿐이었고요. 아침에 지수 컨디션 안 좋았던 게 자꾸 걸려서 그래서 와봤어. 저는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자기는 잠깐 시댁에 들렸다 가겠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했네요. 저는 남편의 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한참을 서 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지수는 자기를 데리러 온 엄마에 신나 계속 쫑알쫑알 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수의 말 한마디에 제 미친 촉이 발동했죠. 엄마 오는 거 선생님도 알았나 봐. 신기하게 오늘은 추가 수업 안 했다?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추가 수업? 응, 맨날 제시 선생님이랑 추가 수업했어. 추가 수업을 지수만 했어? 응, 다른 친구들 다 가고. 지수만 하는 거라 다른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블랙박스에서 놓쳤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누가 타고 내렸나 보기에 급급해서 빨리 돌리느라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딸아이의 유치원은 추가 수업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만큼 비싼 돈을 내기도 했고 만약에 한 명에게만 특별히 보충 수업을 해준다면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이거구나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에겐 비밀로 했죠. 남편은 늦게 일어나는 저를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오늘 휴가야. 당신이랑 같이 지수 등원시키려고. 응? 갑자기? 요즘 너무 무리하기도 했고, 당신 말대로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믿을 만한 직원들도 많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바로 곁에서 아이 등원을 도왔고 유치원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도착해서 제시 선생님을 찾았죠. 그녀는 짧은 쇼컷 머리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단번에 제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속으로 내심 당황하는데 뒤이어 다른 여자가 등장하자 저는 마음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수 어머님이시죠? 유명 여배우를 닮은 예쁜 얼굴에 긴 웨이브를 넣은 갈색 머리, 그리고 내가 맡았던 향수 냄새까지 딱 그녀였습니다. 네, 지수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매번 아버님만 뵙다 어머님은 처음 뵙네요. 지수 담당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유치원은 선생님들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렸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복수해주기 위해 한번 꾹 참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라는 저 선생이 수업을 해주는 동안 둘이서 이 유치원 안에
다른 방 안에서 미래를 즐겼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 이름표를 보던 순간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에 눈이 딱 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냈죠. 그건 분명 제가 중고마켓 어플에 팔았던 명품 브랜드 블라우스가 틀림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입어서 상태가 좋다며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린다고 제가 썼던 멘트까지 떠올랐죠. 지수를 등원시키고 오랜만에 외식하자는 남편에게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 변기를 부여잡고 아침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했던 것 같습니다. 제 옷을 입고 내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피고 있는 걸 상상만 해도 속이 역겨워졌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의 핸드폰으로 중고마켓 어플을 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그 블라우스를 구매한 구매자와의 채팅이 맨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용은 입에 담기도 추잡스러운 불륜 커플의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읽어내리는데 중간중간 제 손을 멈추게 만든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수였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유치원에서 어땠다. 신경 써줘야겠더라. 엄마 손을 안 탄 거에 비해 애가 너무 성숙하고 똑똑하다 등등. 감히 우리 지수의 엄마라도 되는 양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증스럽게 내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고 아이를 미끼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도 멀쩡할 거라 생각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헛구역질까지 올라왔죠. 그 길로 당장 남편에게 가 멱살을 잡고 쥐뿔도 없는 놈 이만큼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주제도 모르고 바람을 피냐고 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모아 이혼을 하고 평생 지수를 만날 수 없는 형벌로 남편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중고마켓 어플에 있는 대화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들도 있었기에 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재택근무할 것을 회사에 선포하고 남편뿐 아니라 그 여자에게도 복수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부녀회나 유치원 학부형 모임에 갑자기 등장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건너 듣기로는 제가 워킹맘이라 은근 잘난 체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뒷담을 깠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고 중요한 일도 아니라 무시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옷장사부터 사업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았고 저는 천부적으로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하며 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줬던 것도 제가 구축했던 인맥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었고요. 저는 꾸준히 모임에 나가 캐릭터를 파악했고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들어보니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는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수업도 잘해 학부형들에게 인기가 많더군요. 멀쩡한 집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왜 유부남과 바람을 피면서 자기 인생을 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라고 제가 제대로 알려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부형 모임에서 실세나 다름없는 혜연이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동네 전체에 퍼져나갈 건 자명한 사실이었지요. 일부러 지수 반을 옮기고 그녀와 단지 내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곤란하단 얼굴을 했어요. 난 지수 엄마 이해가 안 되네. 다들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인데 왜 반을 옮겨? 뭐 물론 덕분에 우리 혜은이가 들어가서 나야 좋긴 한데 그게 사실 혜은 엄마 보자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답게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우리 회사에 그 선생님이랑 같은 대학 나온 또래 직원이 있어서 그 선생님 아냐고 물어봤다가 끔찍한 소리를 들었거든. 왜? 무슨 일이야? 동문들이랑 다 연락도 안 하고 산다는데 들어보니 그 이유가 대학 다닐 때 유부남 교수랑 내연 관계였다고 하더라고. 뭐? 그거 동문들은 다 아니까 일부러 숨어버린 거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심지어 동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애 맡길 수 없잖아. 제 말에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수 엄마, 미안. 나 실례 좀 할게. 그녀는 후다닥 자리를 떠났고 그 소문은 그 다음 날부터 날개를 단 듯 모든 학부형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복수의 스케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는 물론 그들의 미래를 눈감아준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목을 쌓아온 정보통 104동 아주머니를 통해 우리 단지 내 상가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죠. 그 사람은 70대 초반의 여자로 우리 빌라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 상가에 있는 유치원을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회사를 차렸던 초반에 투자자들에게 무턱대고 찾아갔던 때의 깡이 살아나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그분은 감정의 동요가 조금도 없는 얼굴로 자신이 왜 그래야 하냐고 묻더군요. 제 남편이 거기 있는 유치원 교사랑 바람을 펴요. 다른 선생들도 다 알면서도 같이 눈 감아줬고요. 배은망덕한 남편이랑은 당연히 이혼할 거지만 그냥 이대로 뻔뻔하게 사는 그 여자 보면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정말 웃기게도 그분 앞에서 제 가슴에 묻어뒀던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더군요. 복수만 생각하느라 이를 갈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처음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토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엉엉 우는 저를 지켜보던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 영감 보낼 때 둘째 부인이랑 재산 싸움으로 똥통에서 뒹굴어 봐서 그 기분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우리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다 참고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혼할 수 있다니 부럽네 그려. 다음 달에 계약 만료 기간이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가서 눈 좀 붙이시게나. 젊은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네.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짓말로도 속일 수 없더라고요. 엉망인 꼴을 감추려고 최대한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갔는데도 가면 속에 가려진 제 몰골을 당장에 보신 듯 했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하는 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 주셨는지 그분은 저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더 바라는 거 없는 인생이고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인생도 아니니 자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친정의 지수를 맡기고 남편과 저녁으로 외식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좋은 호텔에 예약도 따로 해뒀거든요. 남편은 가까운 시댁이 있는데 왜 몸도 안 좋으신 우리 엄마에게 지수를 맡기느냐고 계속 의아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굳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저녁이나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얼굴로 좋은 음식을 참 맛있게도 처먹더라고요. 맛있어? 그럼 그것보다 당신이랑 오랜만에 오붓하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찢어진 입이라고 잘도 저런 소리를 해대는 인간을 보니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다 한 남편 앞에 제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바람 증거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아. 남편은 무슨 선물이냐며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종이도 봐야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합의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딱 그 수준만 당신 몫으로 주고 지수도 못 만난다는 조건으로 하는 합의 이혼이야. 내가 당신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지. 여보, 아니 자경아. 소송까지 가고 싶어? 어차피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당신 바다까지 끌어내릴 거거든. 거기에 증거도 충분하고.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 말고 그나마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고 남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취직하고 먹고 살 거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그 여자랑 나는. 난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 도장 찍어서 회사로 보내줘.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고 법원에서 봐. 먼저 일어나는 저를 붙잡는 그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단호했고요. 그러니까 누구 덕에 좋은 집에서 호강하면서 먹고 사는데 주제도 모르고 바람을 피래?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혼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그 여자가 좋아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사람꼴 만들어 놓은 김자경 남편이란 사실을.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결국 그는 일주일 뒤 합의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면 안 되냐고 비굴하게 구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런 찌질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면서도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이혼에 성공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유치원은 상가에서 쫓겨났고 제 남편과 바람을 핀 그 여자도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